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발밑이 좋은 수비수가 곽광을 받고 있는 21세기 현대축구지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미 이런 유형의 수비수였고 포지션을 넘나들며 축구의 신개념을 불러일으킨 혁명가가 있습니다. 보통은 스피드, 슛, 패스, 드리블, 수비, 피지컬로 표기되는 여러 능력들을 갖춘 선수를 이른바 육각형 선수라 부르지만 꽉 찬 육각형을 넘어서 퍼펙트, 완벽이란 말이 가장 어울렸던 그라운드의 황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프란츠 베켄바워입니다. 1945년 9월 2일 독일은 6년여에 걸친 세계 2차 대전을 패망했고 전쟁이 끝나고 10일도 안 되어서 프란츠 베켄바워가 태어납니다.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엉망인데다 1949년엔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된 상황. 당시 베켄바워는 바이에른주의 뮌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독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편물 보관소장이었던 아버지 시니어 베켄바워는 아들 베켄바워가 축구를 하는 게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 베켄바워는 1954년 월드컵에서 서독이 월드컵 결승전에서 헝가리를 3대2로 물리치고 우승을 하는 장면에 크게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로 꿈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SC 뮌헨 지역 유스팀에서 공을 차며 축구를 배운 베켄바워가 독일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 유스팀에 입단을 한 것은 1958년 13살 때일. 원래 센터포워드였던 베켄바워는 1954 월드컵 베른의 기적으로 우승 당시 전설적인 주장 프란츠 발테 영향으로 공격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1860 뮌헨의 팀의 팬이었던 베켄바워가 바이에른 뮌헨의 팀으로 옮긴 것은 축구 실력이 뛰어났다기보다 일련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4세 이하 지역 축구 대회에서 SC 뮌헨의 공격수 베켄바워는 결승에서 상대 1860 뮌헨의 선수와 몸싸움 끝에 크게 다툽니다. 시즌이 끝나면 1860 뮌헨으로 입단하겠다는 생각을 접은 베켄바워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팀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1964년 6월 6일 19세의 어린 나이로 드디어 1군 프로 무대에 윙으로 출전을 하면서 데뷔합니다. 당시 2부 리그에 속해 있던 바이에른 뮌헨은 베켄바워가 데뷔하고 1년 만에 1부 리그인 분데스리가로 승격을 하게 되었고 뮌헨은 순식간에 강팀으로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1964년 훗날 독일 축구의 전설이 될 게르트 밀러를 영입했고 그 이전엔 골키퍼 제프 마이어까지 품에 안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시즌 17골을 넣은 재능 넘치는 베켄바워까지 가세했으니 뮌헨은 초특급 유망주 3인방을 모두 얻은 것에 기세등등했습니다. 데뷔한 지 2년도 채 안 된 햇병아리 베켄바워는 발롱도르 25인 후보에 오르며 유럽 축구계에 큰 충격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베켄바워는 포지션을 수비수에 가까운 미드필더로 변신합니다. 실제로 1966년 어린 베켄바워가 서독 국가대표팀에 승선하고 나선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그는 센터백이라기보다 미드필더에 더 가까웠습니다. 미드필더였지만 그는 수비진 깊숙이 내려와 볼을 운반했고 또 골을 넣었습니다. 대회에 베켄바워가 넣은 골수는 4골. 결승에서 잉글랜드의 바비 찰튼과 맞붙었는데 당시 20대 초반의 어린 베켄바워가 29살 전성기의 바비 찰튼을 상대란 쉽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그는 대회 브론즈상과 더불어서 발롱도르 3위까지 석권합니다. 한편 20대 초반의 베켄바워는 의외로 당시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인터밀란도 베켄바워 영입을 원했지만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16강에서 이탈리아와 북한이 맞붙어 이탈리아가 1대0 충격패를 당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월드컵 역사상 아시아 국가가 첫 승리를 거둔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복귀한 대표팀은 달걀 세례를 맞아야 했을 정도. 이탈리아 국대감독 에드몬도 파브리는 경질과 1년 자격 정지라는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이어 이탈리아는 한 시즌 동안 외국인 선수 금지까지 선언을 하면서 자국 선수 위주로 리그를 운영하겠다는 발표까지 합니다. 따라서 베켄바워의 인터밀란 행꿈은 접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1966년 포칼 우승을 하면서 베켄바워는 뮌헨 구단에 애정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듬해인 1967년 포칼과 위너스컵까지 들어올리면서 1968년엔 주장으로 선임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베켄바워는 팬들과 언론들에게서 황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유는 뮌헨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신선전 때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 초성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게 퍼지면서부터였고 1969년 포칼 결승전에서 설계 공사의 황제라고 불리는 라부다를 압도하는 포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에 들어서면서 베켄바워는
축구 방식을 조금 바꾸기 시작합니다. 미드필더에서 더욱 내려와 수비수였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수비수, 이른바 리베로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축구에서 수비수는 수비 진영에만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베켄바워는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경기를 조율하기까지 합니다. 리베로라는 개념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이런 개념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이 바로 베켄바워였습니다. 이는 베켄바워가 뛰어난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그라운드에서 뭐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 월드컵에서 서독은 8강전에서 지난 월드컵 결승전에서 붙었던 잉글랜드와 다시 조우합니다. 잉글랜드는 전반까지 서독에게 2대0으로 앞서갔지만 69분 터진 베켄바워의 추격골,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터진 동점골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만들었고 결국 연장전 끝에 대역전에 성공합니다. 4강전 이탈리아와의 경기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연장전에서만 무려 5골이 터지는 혈투가 벌어졌고 독일은 끝내 이탈리아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연장전에서 서독이 골을 먹을 때마다 베켄바워는 어깨 부상 때문에 서 있는 게 전부였기에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한편 1969년 첫 분데스리가 정상에 올랐던 뮌헨이었지만 이듬해인 1970년과 71년 연이어 메넨글라드바흐에게 리그 패권을 넘겨줍니다. 메넨글라드바흐는 뮌헨을 넘어서는 강력한 수비력으로 리그 2연속 우승을 해낸 것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론 분데스리가는 1971년 강등권팀 승부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분데스리가 인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구원자로 등장한 것은 베켄바워였습니다. 1972년 유로 대회에서 베켄바워는 하인케스, 네처, 포그츠와 함께 힘을 합쳐서 첫 국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일굽니다. 이때 그의 듀오라고 볼 수 있는 슈바르첸베크와 합을 맞추었는데 베켄바워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헤딩을 슈바르첸베크가 도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헬무트 쉔 감독은 베켄바워에게 완전한 리베로 역할을 부여했고 게르트 밀러가 월드컵에서의 한을 유로에서 풀어버리면서 서독의 우승을 이끕니다. 이 우승으로 나락으로 갈 뻔한 분데스리가 인기도 다시 회복되었죠. 1972년 이때 베켄바워가 리그 우승까지 해서 발롱도르 수상에 성공을 합니다. 이는 축구 역사상 첫 수비수 발롱도르, 당시 요한 크루이프가 아약스의 에이스로 유로피안컵 2연패와 트래블을 달성을 했음에도 3위 안에도 못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서독의 첫 유로 우승 때문이었습니다. 발롱도르까지 수상한 베켄바워의 축구계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서독 국가대표팀 구성도 베켄바워 위주였고 베켄바워가 공격을 하러 나가면 커버해줄 수비수로 월드컵 멤버를 뽑았을 정도. 거의 축신에 올라선 베켄바워가 이런 슛을 쏴도 다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1974년 월드컵은 축구계를 양분하는 혁명가들의 전쟁터였고 요한 크루이프와 베켄바워는 결승에서 만납니다. 리베로 축구의 서독과 토탈사커의 네덜란드. 서독의 포고츠가 크루이프를 완벽 봉쇄하면서 서독이 월드컵 우승을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줄리메 컵을 브라질이 가져간 후 새로 만든 월드컵을 처음으로 들게 된 베켄바워. 이때 그가 남긴 명언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였습니다. 이때 뮌헨이 챔스격인 유로피안컵까지 우승을 했기에 사실상 베켄바워의 해라고 과언이 아니었지만 정작 축구선수 최고의 영예인 발롱도르는 요한 크루이프가 가져갑니다. 1976년 유로 역시 베켄바워는 대회 최고의 리베로로 명성을 높였고 서독을 다시 한번 결승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결승에서 체코로 만난 서독은 승부 차이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우리가 이젠 종종 볼 수 있는 파넨카 킥을 체코의 파넨카 선수가 선보이면서 서독을 무너뜨립니다. 서독은 비록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베켄바워의 영향력은 엄청났고 1976년 두 번째 발롱도르에 선정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발롱도르 2위는 유로피안 위너스컵 우승자이자 네덜란드를 유로 준결승까지 이끈 측면 공격수, 돌파의 신 롭 렌센브링크였습니다. 만약 베켄바워가 이에 유로피안 챔피언에 오르지 못했다면 발롱도르 수상은 힘들 뻔했습니다. 리그에선 우승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죠. 참고로 바이에른 뮌헨은 1974년부터 76년까지 챔스 3연패에 성공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018년 챔스 우승 3연패에 성공을 했으니까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다시 재현된 것이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11년 연속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던 베켄바워보다 순위가 높았던 수비수는 1970년 바비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꾸준함에 있어서는 10년 이상 유지했다는 말이고 키커 랑니스테가 아주 짜게 선정하는 월드클래스에도 23번이나 선정된 그였습니다. 584경기나 뛰었던 클럽에서 옐로우 카드는 단 5장,
100경기 넘게 뛰었던 국대에서도 1966년 월드컵에서의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우아하면서 간결한 수비로 공만 빼냈던 수비 스킬까지 신의 경지였던 셈. 베켄바워는 1977년 정든 서독을 떠나서 머나먼 미국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축구의 불모지에 가까운 미국을 선택을 한 것은 이때 뉴욕 코스모스엔 당대 최고의 선수라 불린 펠레가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에 가까웠던 최고의 선수들 게르트 밀러, 에우제비우, 고든 뱅커스, 조지 베스트가 1970년대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펠레가 미국의 축구 인기에 불을 지폈고 베켄바워도 이에 합세한 것이었습니다. 베켄바워는 미국에서 4시즌 넘게 뛰며 팀에 3차례 우승 트로피를 안겼지만 훗날 축구 선수 입장에서 장래성 없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후회로 당시를 회상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 선수들이 미국 무대에서 이 3년을 넘기지 못했고 돈이라는 매력을 쫓아왔지만 축구 자체의 매력이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켄바워가 마지막 은퇴 시즌이었던 1983년 다시 뉴욕 코스모스로 와 뛰었지만 구단은 재정 악화로 이듬해인 1984년 해체가 됩니다. 참 놀라운 건 1980년부터 82년까지 2년 동안 함부르크에서 잠깐 뛴 시간이 있었는데 이 30대 중반의 선수가 28살 전성기의 차범근의 공격을 막아내며 리그 우승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선수였고 축구계 혁명을 가져다준 선수였습니다. 독일 축구 최전성기의 정점에 선 선수이자 감독으로도 월드컵 정상을 밟아본 베켄바워야말로 독일 축구 그 자체가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축구 역사상 최고의 재능과 최악의 게으름을 동시에 가졌던 불세출의 공격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